아낌없이 퍼졌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삼성은 당장 베트남에서 떠나라. 지난 20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과 연구소는 물론 교육시설과 병원까지 세워준 한국. 하지만 그들은 코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갈라버렸죠. 삼성 하나 떠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들의 오만한 말은 곧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나자 베트남 경제는 단숨에 마비됐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가족들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삼성을 무시한 베트남의 최후,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30년간 개발 경제학을 가르쳐왔죠. 세계은행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런던 킹스칼리지 대강당에서 열린 제 강연을 기억합니다. 그날의 주제는 아시아 신흥국의 외국 자본 의존도였죠. 강단에 서서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경제를 보십시오. 완전히 삼성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삼성이 담당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건전한 경제구조일까요?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베트남의 대외무역 통계가 떠올랐습니다. 삼성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이것은 경제의 다변화가 아닙니다. 종속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떠난다고 해서 베트남이 무너질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건전한 경제구조를 만들 기회가 될 겁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시아계 학생이었는데 얼굴에 의구심이 가득했죠. 교수님, 그런데 실제로 삼성이 베트남에 고용한 인력이 7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군요. 한 기업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니.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서구 경제학자로서의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배치될 겁니다. 오히려 베트남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가 생기겠죠.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이죠.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베트남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호치민시와 하노이를 여러 차례 방문했죠. 사실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베트남의 호텔과 회의실, 그리고 관광지만 보았을 뿐이었거든요. 실제 공장이나 노동자들의 생활은 구경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저는 살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시경제학적 관점입니다. 개별 사례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구조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청중들은 제 답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에 만족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삼성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삼성이 떠나야 진정한 경제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강단을 내려왔죠. 그날 저녁 런던의 한 펍에서 동료 교수들과 만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마이클 톰슨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오늘 강연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베트남 부분이 흥미로웠지. 저는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답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언제까지 외국 기업에 의존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립심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교수인 사라 화이트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삼성이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지 않을까.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기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 그건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경제학은 냉정한 분석이 필요해요. 마이클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만약 정말로 삼성이 철수한다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베트남이 진정한 경제 자립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처음엔 힘들겠지만 결국은 더 강한 경제가 될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제 분석이 정확하다고 말이죠. 며칠 후 제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베트남 경제의 삼성 의존도 비판이었죠.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고 댓글들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제 의견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서구 경제학자의 시각이 정확하다. 아시아 국가들의 종속적 경제 구조를 잘 지적했다. 베트남이 진정한 자립을 위해서는 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제가 학계에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몇 댓글들은 달랐습니다. 베트남 사람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영어로 반박하고 있었죠. 교수는 베트남의 실상을 모른다. 삼성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론만 아는 학자의 무책임한 발언이다. 저는 이런 댓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런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베트남 정부가 실제로 삼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경제가 더욱 건전해질 것입니다. 그해 연말, 저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삼성이 철수해도 우리 경제에 문제 없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베트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차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장이 해결해 줄 겁니다. 잠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전한 구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베트남 산업부 국장이 화상회의에 참여해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삼성 대신 집중해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베트남 고유의 경쟁력을 살려야 합니다. 농업 현대화, 관광업 발전, 그리고 베트남 자체 기업들의 제조업 참여를 늘려야 하죠. 그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말이죠. 2024년이 저물어가면서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의 외국 자본 의존도 연구였죠. 베트남을 주요 사례로 다룰 계획이었습니다. 연말 파티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베트남 경제의 진정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었거든요. 2025년 1월 초 런던의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레반 뚜안이었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뚜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제 당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교수님의 강연 내용이 거론됐습니다. 강경파들이 삼성 압박 정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학술적 차원에서 한 분석이 실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당 산업위원회 위원장인 응웬 반 히에우가 교수님의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구의 저명한 경제학자도 우리가 삼성에 너무 의존적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거든요. 베트남이 삼성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 말입니다. 그럼 좋은 일 아닙니까? 드디어 베트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뚜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수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히에우 위원장은 매우 급진적인 인물이에요.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강경 정책을 원합니다. 며칠 후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큰 뉴스가 터져나왔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즉시 베트남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하노이의 한 방송국 기자가 화상으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베트남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베트남이 진정한 경제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우려는 이해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외국 기업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변화의 적기입니다.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베트남 국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2월 중순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특정 외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었죠. 베트남 산업부 장관 쩐 뚜언 안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제 자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제 이름도 언급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리처드 콜린스 교수도 우리의 현 상황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제 학술적 분석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 대표 박성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성준은 침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베트남과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베트남의 성공이 곧 삼성의 성공이라는 마음으로 투자해왔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준이 답했습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의 정책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규제가 강화된다면 삼성의 대응은? 박성준은 잠시 침묵한 후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 규모 조정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본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형적인 외국 기업의 협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연구실로 여러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 BBC 기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삼성이 베트남 투자 축소를 시사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자주 쓰는 압박 전술이죠. 하지만 실제로 철수한다면 그럼 베트남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베트남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 테니까요. CNN 기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베트남 경제에 단기적 충격은 없을까요? 물론 일시적인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장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건전한 경제가 될 거예요. 3월 들어서면서 베트남 국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시위도 일어났죠. 박린성의 한 삼성 공장 앞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인 응웬 티란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삼성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노동자가 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거야. 하지만 란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내지? 그런 현장 상황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런던에서 뉴스와 통계만 보며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베트남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응웬 반 히에우 위원장은 강경책을 주장했지만 온건파들은 우려를 표했죠. 베트남 총리 판 민진이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정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니까요. 히에우 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총리님,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기입니다. 서구의 저명한 학자도 우리 상황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강경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국영방송이었죠. 하노이의 방송국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인터뷰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다고 봐야죠. 베트남은 충분히 성숙한 경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베트남 내수 기업들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다변화해야 하죠.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베트남 내에서 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저를 베트남 경제 자립의 지지자로 여겼고 다른 일부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이론가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다고, 베트남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3월 말 베트남 정부는 마침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이 6월부터 시행된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베트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를 말입니다. 2025년 4월 첫째 주, 런던은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실에서 베트남 관련 뉴스만 보고 있었죠.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 시행을 앞두고 베트남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4월 7일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박린성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 중단을 발표한 것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그 뉴스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상된 일이었거든요. 영국 가디언지 기자가 전화로 제 반응을 물었습니다. 교수님, 삼성의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외국 기업들의 전형적인 압박 전술이죠.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생산 라인이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일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삼성도 돌아올 것이고 설령 돌아오지 않더라도 베트남에게는 더 나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성준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죠. 저희는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존중합니다. 박성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불가피한 경영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까? 박린성 1공장의 스마트폰 생산 라인 중 30%를 잠정 중단합니다. 약 1만 5천 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을 예정이에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완전 철수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박성준이 잠시 망설인 후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분적 조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본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동료 교수인 마이클 톰슨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처드, 삼성이 정말로 일부 공장을 중단한다는데 괜찮은 건가? 저는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마이클, 이것은 게임이야. 삼성이 베트남 정부에 압력을 넣으려는 거지. 하지만 1만 5천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야. 시장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거야.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박린성의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응웬티라는 그날 오후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그녀였죠. 난이 집에 돌아와 남편 랩한 둑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해고됐어. 둑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공장 생산 라인을 줄인대. 우리 부서 전체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 둑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내지? 란도 막막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 하지만 박린성에서 삼성만큼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삼성 협력업체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자부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 사장 쩐반 미니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에서 주문이 30% 줄어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은 버텨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 의존도가 높았던 미니의 회사는 갑작스런 주문 감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런던에서 또 다른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베트남 현지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경제 구조 조정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인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베트남이 진정한 경제 자립을 이루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예요.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 지역의 상점들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공장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부인 응웬티 홍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공장 직원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홍의 식당은 주로 삼성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었거든요. 이러다가 우리도 문 닫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삼성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지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5월 들어서면서 베트남 정부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파장이 컸거든요.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레반 뚜안이 급히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저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실업자가 급속히 늘고 있고 지역 경제도 위축되고 있어요.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뚜안 씨,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 사람들이 실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 개혁에는 항상 비용이 따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비전을 잃지 않는 것이죠. 뚜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베트남에 직접 오셔서 상황을 보실 수는 없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연구가 바쁩니다. 하지만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장을 보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제 이론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무렵 삼성에서도 내부적으로 경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긴급 경영진 회의가 열렸죠. 삼성전자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베트남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합니다. 현지 반발이 상당해요. 다른 임원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로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부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철수는 너무 극단적이지 않을까요? 베트남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점이었는데. 하지만 회의에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타이흥 웬성 공장의 추가 생산 라인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BBC 기자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삼성의 철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베트남이 삼성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경제적 충격은 단기적 충격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전한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현지에서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곧 저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6월이 다가오면서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 저는 드디어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서 거듭 요청했고, 저도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하노이 공항에 도착한 저를 레반 뚜안 차관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가 사라져 있었죠. 교수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뚜안이 말했습니다. 상황을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곧바로 박린성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집중된 지역이었죠. 차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한적해 보였거든요. 뚜안 씨,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뚜안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박린성에 도착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삼성 공장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가 무거웠죠. 저분들이 누구죠? 저는 뚜안에게 물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응엔 란이었죠. 선생님들은 누구세요? 란이 물었습니다. 뚜안이 대답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정부에서요? 그럼 우리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15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됐어요. 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하노이 대학에 다니는데 이제 등록금을 어떻게 내죠? 란의 남편 레반 둑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모두 갈 곳이 없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상황이 이렇게 생생한 현실로 다가오니까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둑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박린성에서 삼성만큼 좋은 조건의 회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도 쉽지 않고. 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 학기 등록금을 못 냈어요.
자퇴 위기예요. 그 순간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누구세요? 란이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아들 응웬반 뚜야. 원래 올해 대학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대학은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이 이렇게 된 마당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일시적 혼란이 이렇게 구체적인 개인의 꿈을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죠. 한 식당 앞에서 우리는 차를 세웠습니다. 응웬티 홍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홍이 테이블을 닫고 있었는데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뚜안이 인사했습니다. 홍이 고개를 들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손님이 없어서 할 요리가 별로 없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에서 사람들이 줄어든 이후로요. 예전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자리가 모자랐는데 홍은 빈 식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루 매출이 예전의 3분의 1도 안 돼요. 임대료도 못 내겠어요. 다른 손님들은 없나요? 이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삼성 관련 일을 했어요. 다들 어려워하니까 외식할 여유가 없죠. 저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삼성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우리는 삼성협력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쩐반 미니 회사였죠. 공장은 한산했습니다. 예전에 24시간 돌아가던 기계들이 대부분 멈춰 있었어요. 민이 우리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삼성 주문이 70% 줄었어요. 직원 절반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찾아보시면? 제가 물었습니다. 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쉽죠. 우리 기술과 설비가 모두 삼성 규격에 맞춰져 있어요. 다른 회사와는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이 상태로는 3개월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노이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죠. 하루 종일 본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일시적 혼란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바꿔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딸 팜 티엔이었죠. 티엔아, 왜 이렇게 일찍? 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해고됐어. 티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 하노이 R&D 센터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티엔은 하노이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연구개발센터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한대요. 우리 팀 전체가 해체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이론대로라면 티엔 같은 인재는 쉽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했거든요. 다른 회사에 지원해보면 되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티엔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베트남에서 삼성만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도 모두 삼성 기준이고요. 아빠가 계속 말씀하신 베트남 기업들은 아직 이런 인력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에요. 티엔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미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이론이 제 딸의 미래마저 무너뜨리고 있었거든요. 티엔아, 미안해. 저는 간신히 그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정말 삼성이 떠나는 게 베트남에 좋은 일이에요? 티엔이 물었습니다.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호텔 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뚜안 차관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현장을 보시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뚜안을 바라봤습니다. 뚜안 씨, 제가 틀렸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론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뚜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여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을까요? 교수님의 분석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인 대안과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본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응웬티란의 절망적인 표정,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뚜, 식당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홍, 그리고 해고된 제 딸 티엔. 모두가 제 이론의 일시적 혼란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실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경제학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트남에서의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차관과 함께 삼성의 실제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조사에 나섰죠. 베트남 통계청에서 만난 국장 응웬반중이 저희에게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이게 삼성이 베트남에 미친 실제 영향입니다. 중 국장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린성과 타이응 웬성에서만 직접 고용 인원이 16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6만 명이요? 예,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72만 명의 일자리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 국장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 기여도입니다. 작년 베트남 전체 수출액이 3,500억 달러인데 삼성 관련 수출이 700억 달러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가 아니라 거의 20%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삼성이 완전히 철수한다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베트남 경제가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삼성 하노이 R&D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제 딸 티엔이 일했던 곳이었죠. 센터장 박민수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수가 안내한 연구실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2,000명의 베트남 엔지니어들이 일했습니다. 모두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들이죠. 어떤 일들을 했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스마트폰 설계부터 AI 기술 개발까지 다양한 연구를 했어요. 베트남 최고 수준의 기술 인재들이 모여 있었죠. 박민수가 한 실험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기술 중 일부는 전 세계 삼성 제품에 적용되기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서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진짜 기술 개발 거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딸 티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아직 이런 인력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라고 했던 말이요. 그럼 이 인재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 갈 곳이 없어요. 베트남에서 이 수준의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해외로 나가면 일부는 그렇게 하겠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쉽지 않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기술 발전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박린성의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죠. 공장 관리소장 레티아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3만 명이 일했습니다. 하가 텅 빈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던 곳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무엇을 만들었나요? 스마트폰과 TV용 디스플레이요. 전 세계로 수출했죠. 하가가 한 구역을 보여줬습니다. 저기 보이는 장비들이 모두 최신식입니다. 베트남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크기의 공장이 완전히 멈춰 서 있었거든요. 이 모든 장비와 기술을 베트남 기업이 활용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자본도 엄청나게 필요해요. 베트남 기업들로서는 엄두도 못 낼 규모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트남 기업들이 성장할 기회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오후에는 타이응 웬성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전자부품 공장이 있던 곳이었죠. 공장 앞에서 만난 전 직원 판반응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15년간 일하며 반장까지 올라갔어요. 흥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품질 관리, 생산 효율성, 팀워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요? 저는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OS 운동, 카이젠 같은 일본식 생산 방식부터 최신 자동화 기술까지. 베트남 다른 공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흥이 공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들이 대부분 여기서 기술을 배웠어요.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어졌지만 저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삼성이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저녁에 하노이로 돌아가는 길, 저는 뚜안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뚜안 씨, 정부에서는 이런 수치들을 알고 있었나요? 뚜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우려도 있었고, 그런데 왜 제 의견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나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뚜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경파들이 경제 자립을 내세우며 권력을 잡으려 했거든요. 교수님 같은 저명한 학자의 지지가 필요했던 거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학술적 분석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것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룸서비스로 저녁을 시키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일간 본 현실은 제 모든 이론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고 기술 발전의 견인차였으며 수십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진정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베트남 기업의 성장 기회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아직 삼성이 담당했던 역할을 대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제 딸 티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티엔아, 아빠야. 네, 아빠. 티엔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울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티엔이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아빠, 이론과 현실은 다른가 봐요. 그래, 정말 다르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제학자로서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달은 것은 삼성이 베트남에 미친 영향이 제가 생각했던 종속이 아니라 상생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오만한 이론 때문에 시작된 변화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베트남에서의 5일째,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죠. 뚜안 차관이 급하게 제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뚜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호치민시 삼성 가전공장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급히 TV를 켰습니다. 베트남 국영방송에서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죠. 화면에는 삼성 돌아와라,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이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15년간 삼성에서 일했어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시위자가 소리쳤습니다. 정부는 대안도 없으면서 왜 삼성을 내쫓았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했던 일시적 혼란이 이렇게 거대한 민심의 분노로 폭발하고 있었거든요. 뚜안 씨,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노이, 다낭, 건터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전국적인 시위로 번지는 중입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온 전화였어요. 리처드, 큰일 났어. 동료 교수 마이클 톰슨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에 대한 베트남 뉴스가 영국 언론에도 나오고 있어. BBC에서 너를 삼성을 쫓아낸 학자라고 부르더라.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베트남 시위 현장에서 너 이름이 계속 나온대. 사람들이 내가 삼성 철수의 원인 제공자라고 하고 있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이 여러 외신에 나오고 있었죠. 베트남 경제 혼란의 원인 제공자, 영국 경제학자 리처드 콜린스, 삼성 철수 부추긴 서구, 학자의 베트남 민심 분노, 기사들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민성에서도 시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뚜안 차관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멀리 바라보는 것만 할 수 있었죠. 삼성 공장 앞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며칠 전 만났던 응웬틸 안의 모습도 보였어요. 난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5년간 성실히 일했어요. 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아 가나요?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삼성 돌아와라. 일자리를 돌려달라.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른 구호를 외쳤습니다. 리처드 콜린스를 찾아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국 놈이 우리 일자리를 망쳤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자가 어디 있어? 뚜안 차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위험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죠.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학술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더 목격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 못 내서 자퇴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이었죠. 저희 차가 멈추자 그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 정부에서 온 분들이신가요? 학생의 이름은 응은반뚜였습니다. 란의 아들이었죠. 우리 어머니가 삼성에서 해고되셔서 대학을 못 다니게 됐어요. 뚜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교수가 삼성 없어도 괜찮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는 차창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학생, 선생님이 외국 분이시네요. 뚜가 갑자기 경계하는 표情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 리처드 콜린스 아시나요? 우리 미래를 망친 그 학자 말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뚜안 차관이 급히 차창을 올렸습니다. 빨리 가죠.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TV 뉴스에서 제 사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베트남어를 잘 못 알아듣지만 제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외국인들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한 유럽계 사업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경제학자 아닌가요? 삼성 문제로 난리가 났던데. 저는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현지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하노이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리처드 콜린스 나와라. 우리 일자리 돌려달라. 호텔 매니저가 급히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트남 전체의 분노의 대상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뚜안 차관이 정부 차량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교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 안에서 뚜안이 말했습니다. SNS에서도 교수님 이야기로 난리예요. 베트남을 망친 영국 학자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학술적으로 한 분석이 이렇게 거대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정부 청사로 피신한 저에게 베트남 부총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총리 레 민카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교수님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사과요? 네. 교수님의 분석이 성급했다고 인정하고 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말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론만 가지고 판단했지. 실제 그 이론이 현실에 미칠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72만 명의 일자리, 수십만 가족의 생계, 베트남 경제의 20%. 이 모든 것이 제 오만한 이론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제 딸 티엔까지 그 피해자가 됐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제가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체가 저에게 등을 돌린 상황에서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리처드 콜린스 나와라는 구호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7월이 지나면서 베트남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삼성이 추가로 타이응웬성 공장 폐쇄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실업자는 25만 명을 넘어섰죠. 저는 베트남에서 한 달 더 머물며 상황을 지켜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존재 자체가 베트남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에게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대부분 비난의 목소리였죠. BBC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수님, 베트남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끼십니까? 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CNN에서도 비슷한 인터뷰 요청이 왔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말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7월 말,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삼성 본사에 직접 호소하기로 한 것이었죠. 동료 교수 마이클이 말렸습니다. 리처드,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클,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제가 끝내야 해요. 하지만 삼성이 당신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해? 들어야 합니다. 72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예요. 8월 5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처음 방문하는 나라였죠. 서울 시내로 가는 택시에서 기사와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 왔습니다. 관광이세요? 아니요. 일 때문에 왔어요. 기사가 더 이상 묻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삼성 본사가 있는 강남으로 향하면서 저는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베트남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저는 바로 삼성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경제학자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베트남 문제로 면담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차장 김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담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요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성스럽게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3일을 기다린 끝에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내일 오후 2시에 잠시 시간을 내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기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8월 8일 오후, 저는 삼성 본사에 들어갔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의 규모를 새삼 느꼈죠. 37층 회의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삼성전자 부사장 이경호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교수님,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부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와야 할 자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트남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려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부사장님,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경호 부사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72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해졌고 베트남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그런 생각을 듣게 되어 다행입니다. 부사장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것이죠. 부사장님, 제발 베트남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경호 부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 이러실 필요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72만 개의 꿈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삼성뿐입니다. 교수님, 일어나세요. 제 딸도 삼성에서 해고됐습니다. 15년간 성실히 일한 응은틸 안이라는 여성도 일자리를 잃었어요.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오만함 때문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 주세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경호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그제야 일어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교수님의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결정은 개인의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베트남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이 수정되어야 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해요. 제가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사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내 역할을 인정하고 이전 발언의 문제점을 시인하는 성명서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학계에서도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저는 그 말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었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딸 티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티엔아, 아빠가 삼성 본사에 갔다 왔어.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무릎 꿇고 사정했어. 돌아와 달라고. 티엔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아빠가 잘못한 일이니까.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티엔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삼성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민준 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베트남 일부 사업장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조건부이지만요. 저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교수님의 진정성이 경영진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진 것들이 조금씩 복구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저지른 실수였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의 협상, 정책 수정, 그리고 무엇보다 실직자들의 일자리 복구까지.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맞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입니다. 2025년 9월 1일,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박린성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저는 런던 연구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한 복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5만 명의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이었거든요.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레반 뚜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뚜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교수님이 한국에서 보여주신 진정성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모든 일자리가 복구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죠. 그날 오후 더욱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딸 티엔이 삼성 하노이 R&D 센터에 복직된다는 것이었죠. 아빠, 정말 감사해요. 티엔이 전화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티엔아, 이번에는 더욱 소중히 여기거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빠. 그리고 아빠도 정말 대단하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며칠 후 베트남에서 더 좋은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응웬 티란도 복직이 확정됐고 공장 주변 상권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9월 15일, 저는 런던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이론과 현실 사이한 경제학자의 참회록이었죠. 강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베트남 사건이 학계에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저는 강단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저는 베트남이 삼성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가 72만 명의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처음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석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삼성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였나요? 현실을 무시한 채 이론만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켜며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고 기술 발전의 견인차였으며 수십만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없이는 베트남도 없다고 말입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꿈이었고 희망이었으며 미래였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응웬티 란이라는 여성은 15년간 삼성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팜티엔 같은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배웠죠. 그럼 경제 종속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한 학생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점입니다. 진정한 종속과 상생적 협력을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삼성은 베트남을 착취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현지 인재를 양성하며 베트남의 발전에 기여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꿔가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 삼성 본사에서 만난 이경우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성공이 곧 삼성의 성공이라고요. 그럼 교수님이 처음에 우려했던 점들은? 물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진적이고 준비된 변화여야 합니다. 급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말이죠.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보실 건가요? 저는 잠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은인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베트남도 없었을 겁니다. 수십만 베트남 가정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한국 덕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국 삼성 본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5세의 영국 경제학자가 한국 기업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요. 베트남으로 돌아가 달라고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당당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정중하고 품격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예의를 다해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결국 제 진정성을 받아들여 베트남 복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론은 중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나라나 기업을 평가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제가 겪은 일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하러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교수님,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한국은 자신들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베트남 같은 나라와 함께 성장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한 일들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나눔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소한의 복구가 이뤄졌으니까요. 며칠 후 베트남에서 좋은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삼성이 추가로 생산 라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응웬티 란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란 씨,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우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것 알고 있어요. 그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가을 하늘이 유독 맑아 보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학자란 이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과 이론을 조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베트남의 기적도, 제 딸의 꿈도, 수십만 가족의 희망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